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리코프를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이 나왔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차별 살상 무기로 알려진 진공폭탄을 사용해서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이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주거지 폭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분명히 주거지를 폭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에서는 민간인을 고의로 타겟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민간인을 타겟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전쟁이 푸틴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푸틴은 전면전을 벌였었을 때 한 3, 4일이면은 적어도 일주일이면은 오늘이 지금 8일째인데 8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의 승리를 갖다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저항 의지를 갖다 과소평가했고요. 예. 이 젤렌스키 정권이 굉장히 지지를 갖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너희들이랑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항하지 말고 너희들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돼. 그랬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있고 대통령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대통령 뒤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저항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력도 과소평가를 갖다 했죠. 당나라 군대가 아니거든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빼앗긴 다음부터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그래도 강군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군사적인 지원을 갖다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살상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조금 에스컬레이트 확전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자기의 목적을 갖다 달성하겠다. 어떤 이런 의지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바가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 진공폭탄을 네. 사용을 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공폭탄이 또 국제법 금지가 된 무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미국 주재 대사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리코프에서 지금 진공폭탄이 사용이 됐다. 예. 이 진공폭탄이라는 것은 일반 폭탄이랑은 달라요. 일반 폭탄은 그냥 폭발력으로 타격을 해서 피해를 갖다 입히는 것인데 진공폭탄은 엄청난 열과 그다음에 압력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일정 반경에 있으면은 일정 반경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에서 이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쟁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해놓은 것인데 만약에 정말로 이 진공폭탄을 갖다 사용 갖다 했다. 지금 ICC 국제 형사재판소죠. 지금 조사를 갖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은 정말 푸틴을 갖다가 전범으로 여겨가지고 이 법정에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지 이런 무기를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것을 지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무기를 갖다 사용한 어떤 그런 후과는 굉장히 혹독할 것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더라도 향후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은 근거는 충분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했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을 향한 언급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글쎄요. 더 이상의 전쟁 행위는 금해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갖다 전달을 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미군을 파병해서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내려놓는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이 영토와 주권을 갖다 보존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갖다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 약속 하에서 핵무기를 갖다 포기한 것인데 지금 사실 주권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뭐 굉장히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게 한국과 같은 동맹들도 똘똘 뭉쳐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단일 대우를 갖다 형성한다면은 푸틴이 조금 생각을 갖다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국제사회에게 지금 적극적인 어떤 협력을 갖다 요청한 것 같습니다. 예. 제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보면 미군을 우크라이나 군대로 배치를 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네, 보이고 네. 있는 걸 보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결국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버거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선시켜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아직도 지금 만연하다 미국 사회에서. 예.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뭐 압도적인 다수가 해외에서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에 돌입해가지고 연루하지 말라라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군사적으로 연루가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갖다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그렇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과 세계 지정학적 질서가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네. 많고 실제로 핵 갈등이 재발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각국의 외교 안보 노선이 전환되는 부분이 속속 네.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관련 상황을 좀 보시면서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 나름대로 미국의 어떤 패권적인 지하에서 소위 말하는 규범과 규칙에 근거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나름대로 되게 이제 그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예. 지금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러시아발 신냉전으로 그러한 어떤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 어떤 이 냉전 이후의 자유주의 질서가 상당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항전을 갖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푸틴의 억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가치 하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진영의 국가들을 갖다 보면은 러시아, 뭐 미안하지만 중국, 북한, 뭐 이란. 예, 오히려 그들 국가들이 이제 수세에 몰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질서가 나름대로 굳건하게 잘 지켜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어떤 좀 긍정적인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목표 달성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렇겠죠.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러시아와 그다음에 푸틴을 조금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목표라기보다는 예. 푸틴의 목표. 왜냐하면은 푸틴이 독단적으로 벌인 전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푸틴의 목표는 한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돈바스 동쪽 지역에 침공만 하는 어떤 제한적인 군사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뭐 루한스크라든지 뭐 도네츠크, 친러 자치구의 어떤 그런 독립을 갖다 보장하는 어떤 이런 제한적인 목적이 있었을 텐데 예. 동쪽뿐만 아니라 북쪽, 남쪽으로도 치고 들어가는 전면전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조금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젤렌스키 정권의 교체입니다. 예. 이 친서방 정권을 어떻게 보면은 친러 정권, 괴뢰 정권으로 교체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를 갖다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력을 갖다 무력화시키겠다. 그냥 군사력을 갖다 굉장히 약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이 군사적인 영향력 안에 확실히 가둬두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나토가 정말 많이 동진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건 예.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나토를 갖다 서쪽으로 퇴각시키자, 밀어내자. 그리고 사실 최근에 나토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토 내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죽하면은 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나토는 이 브레인 데드 뇌사 상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였었는데 예. 그런 분열을 갖다가 조금 이용해서
조금 더 나토 사이에 어떤 이 단일 대우를 갖다 흐트러뜨리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도 그런 목표를 갖다 달성하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네. 지금 나토는 똘똘 뭉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는 극렬 저항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신속한 승리를 거뒀다면은 달성할 수 있었던 목표였을 것 같아요. 예. 한 3, 4일 안에 끝났어 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그냥 제시를 갖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제재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러시아 국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푸틴도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갖다가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목표한 바대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이제 지속이 되면 공격 양상을 더 강하게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 네. 협상 테이블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지 어느 네. 쪽의 무게를 좀 더 글쎄요, 저는 뭐 일단 양면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차 협상을 감행을 했습니다. 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죠. 지금 네. 뭐 협상 결과 한 5시간 정도 만났다 그러는데 협상 결과가 지금 비밀로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조건, 즉각 전쟁을 멈추고 퇴각해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 자주성을 갖다 보장해달라. 그리고 동쪽의 돈바스 지역에서 퇴각해달라. 뭐 이 정도의 요구를 했었을 것 같고 예. 러시아 같은 경우 그 정반대죠.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의 그 두 공화국은 분명히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갖다 해야겠다. 그 다음에 네. 나토에 가입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갖다가 달리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2차 협상 날짜를 지금 잡고 있다고 한다라는 제가 소식을 갖다가 지금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접점을 갖다가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이 좀 지연 작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지금 어쨌든 칼을 갖다가 뽑아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도출하기 전에는 칼집에 다시 넣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확전이 될 것이다. 이런 쪽의 예측이 훨씬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뒀으니까 저희가 개최 가능성을 좀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 전쟁 중에서도 뭐 대화는 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협상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만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이 접경 지역에서 만날 것이라는 이 보도가 나오는 것 보니까 만나기는 만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측이 요구하는 것이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그냥 뭐 저작거리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주권을 놓고 지금 벌이는 어떤 그런 그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 타결점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놀라기도 했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용까지 나설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용은 안 하겠죠. 예, 사용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서방의 핵보유 국가들이 핵보복을 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상호 공멸, 뭐 지구가 멸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핵 공격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핵 협박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국제사회가 국제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합법적인 핵 보유 국가입니다. 이게 핵 보유 국가, 합법적인 핵 보유 국가들은 그만큼 핵에 대한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갖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라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규범이고, 예. 근데 그런 지금 규범을 갖다가 깨트리고 있고 금기를 갖다가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지금 뭐 러시아가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어떤 기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을 먼저 벌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갖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나토가 참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은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핵 위협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고 예.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어떤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위협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지금 좀 초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전쟁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핵 위협 카드까지 뽑아드는 그런 지금 무리수를 갖다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EU 가입 의사를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U 국가에서도 지지한다 이런 뜻을 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기도 있을 텐데 네, 네, 네. 가입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가능성과 시기적으로는 좀 언제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봤어요. 이제 예.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이제 연설을 하고 예. 그다음에 EU 국가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했습니다. 이제 몇 개 국가들은 기립박수를 갖다가 치면서 호응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발트 3국, 예. 동유럽 국가들은 당장 가입시켜야 된다.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나토 회원국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7개국, 예, 이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려면은 27개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을 갖다 해줘야 돼요. 예.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크로아티아는 지금 10년째 계류된 상황입니다. 터키 같은 그렇습니까? 경우에도 지금 EU, 나토가 예. 아니고 EU죠. EU에 지금 가입하려고 가입 신청을 했다 해놓은 상황인데 예. 지금 계류가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고 걸릴 것이고, 물론 지금 EU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런 절차를 갖다 간소화하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27개국의 의견을 갖다 다 조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예. 일단 일정 조건을 갖다 충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굿 가버넌스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되고 인권을 갖다가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뭐 재정 건전성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EU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경제 통합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경제가 엉망인 나라가 가입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크라이나는 그런 조건을 갖다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EU 가입이 뭐 이렇게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요원하다라는 것이 뭐 일방적인 분석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EU가 지금 열렬하게 호응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나토도 말씀드렸는데 EU도 최근에 힘들었어요. 뭐 예. 브렉시트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유로존 크라이시스 뭐 해가지고 예. 힘들었는데 지금 EU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갖다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갖다 규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EU도 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나토도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데서 조금 더 의미를 갖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